위원회 조직.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정부 부처 가운데, 정부 조직 가운데 위원회들 많죠? 위원회. 그래서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들 거기 기왕 이거 하는 김에 몇 장? 3장을 넘겨보세요. 3장 맞나? 325페이지. 325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정부 조직도가 나오는데, 325페이지요. 자, 지금 거기서 대통령 소속에 돼 있는 위원회 있죠? 외우셔야 돼요. 방통위 하나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4가지는 누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부 조직은 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부처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326페이지에 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줄쳐두시고 한 장 넘기면 326 중앙행정기관. 자, 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면 바로 뭘 뜻합니까? 부와 처와 청을 말해요. 부처청. 이런 거 그냥 외우셔요. 앞으로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뭐야? 부처청.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부가 18개, 처가 4개, 청이 17개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다른 개별 법률에서 얘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4개의 행정위원회인데,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건 이제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찾아보면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법이 뭐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이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돌아오시면, 자, 325페이지 한 장 앞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행정기관, 중앙정부조직은 부처청과 위원회로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위원회 조직을 보게 되는 건데, 자, 318페이지. 여러분, 아까 그렸던 그 계층제 조직 있죠? 그 계층제 조직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계층제 맨 꼭대기에서 하죠. 다시, 아까 그렸던 계층제 조직 그림에서 이 계층제 조직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최고관리자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죠?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도 최종적으로 누가 져요? 계층제 맨 꼭대기에서 지는 거지. 자, 이런 계층제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독임제 조직이라 그래요. 독임제. 그러니까 최고관리자 한 사람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또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홀로 지는 형태. 자, 이게 독임제 조직이고, 이 독임제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뭐냐 하면 합의제라는 거예요. 합의제. 합의제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가 위원회야. 자, 여기 보세요. 위원회 명칭.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이 모인 거죠. 위원회니까. 그래서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이 합의로 의사결정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도 뭐예요? 함께 지는 이런 이제 조직 형태를 위원회 조직이라 그래요. 합의제하고 반대되는 게 아니고 독임제. 그럼 아까 봤던 부, 처, 청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부에는 장관이 있고 처에는 처장이 있고 청에는 청장이 있잖아요. 독임제 조직이지. 자, 그래서 개념 보시면 318페이지에
위원회 조직이란, 자, 행정적 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 독임제 단독제에다가 형광펜. 독임제 단독제 조직하고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자락에 자, 동일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로 위원들이죠. 자, 여러 사람들이 결정도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도 함께 지는 이런 합의제 조직이 바로 뭡니까? 위원회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위원회 조직의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뭐하고 대응해서? 독임제 조직에 대비해서 장단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 보시면 먼저, 자,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한다.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정부 조직대에서 잠깐 봤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거나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인데, 직무는요, 이 위원회 조직은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를 안 받아요. 여러분, 이 부처청 있죠? 일반 부처청은 대통령, 일종의 이제, 저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육주직계제야.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인 명령 지시를 받는데, 이 위원회 조직은 그 위원회 조직의 근거법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직무를 독립해가지고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다. 그럼 방송통신의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 못해요. 그러면 방송통신 정책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합의로 독립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조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 위원들을 대개 어떻게 구성하냐면, 위원은 복수죠. 그래서 이제 근거법에 보면 11명이다, 또는 뭐 15명이다, 이렇게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당 추천위원, 방송통신위원회다 그러면 여당 추천위원이 있고, 야당 추천위원이 있고, 학계 추천위원, 시민단체 추천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을 해서 방송통신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하는 거지. 이 자체가 민주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민주적 결정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합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계층제 조직, 독임제 조직은 어떤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경직성을 지닐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다수 위원들에 의해서 표출이 되고,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상대적으로 경직성을 완화합니다. 자, 단점 보시면, 단점. 자, 줄쳐져 있는데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독임제 조직은 의사결정이 신속하죠. 왜? 최고관리자 한 사람이 어떻게 탁 결정하면 끝나잖아. 근데 위원회 조직은 어때? 의사결정하려면 합의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시간, 비용, 뭐 떡볶이라도 먹고 콜라라도 한 잔 먹고, 그래서 이제 결정 과정상의 과다한 경비 지출, 결정 과정상의 비효율이라 그래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중요한데,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책임의식이 박약해요. 여러분, 독임제 조직은 책임의식 분명하죠.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총대 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위원회 조직은 이런 게 있어요. 다수의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다수의 책임은 다수의 무책임이야. 왜냐하면 서로 책임 전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원들 간의 책임 전가로 책임의식이 박약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동그라미 5번도 되게 이제 위원회들이 독립성이 보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예외적인 존재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자, 표에 보시면 맨 밑에 이제 위원회의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뭐 자문위원회는 의미 없어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최고 정책 결정권자 대통령이나 뭐 장관에게 자문하려고 만든 위원회야. 여기 자문 자체가 여기 다시
권고나 자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는, 자,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얘만 좀 줄쳐두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부처 장관들이, 뭐, 기재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런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경제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정책 조율 같은 거 하는, 이런 게 이제, 조정위원회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위원회인데, 행정위원회. 자,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합의제 행정관청, 합의제 다음에 끊으세요.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다 줄. 여기 이제 행정관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행정법을 좀 공부를 해야 돼.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인데, 이게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행정청은 했죠. 이제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행정소송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취소소송이죠. 취소소송의 피고. 그쵸. 처분행정청이라 그러죠. 처분행정청. 그래서 줄여서 이제 처분청이라 그러는데, 근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법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행정청은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가운데, 이제 행정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거든?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이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 하면 장을 말해요. 각 부처의 장. 예를 들어가지고 저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봤어. 시험 딱 봤는데 5과목 다 100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어. 이건 뭐냐? 불합격 처분을 받은 거죠. 떨어졌다는 얘기는 불합격 처분을 받은 거야. 근데 100점 전과목 100점인데 왜 떨어졌지? 그럼 그거에 대해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지. 누구를 피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라 그랬죠? 인사혁신처장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이제 직무 권한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거 관련된 결정도 하고 대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바로 인사혁신처장이죠. 자, 다시. 근데 지금, 자, 그러면 이 부처청은 행정청은 행정청인데 어떤 행정청이에요? 독임제 행정청이지. 다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기, 이 행정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행정청이다 그러면 처분을 할 수 있는, 또 처분이 또 행정법 개념인데,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부처청은 독임제 행정청이고, 자, 이 위원회 가운데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얘를 합의제 행정청 또는 법에서는 행정위원회라고 표현하지. 행정법에서. 그래서 자, 거기 이 정도만 그냥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뭐를?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알고 싶으면 행정법을 좀 보셔야 돼. 자, 그래서 그 예에 보시면 뭐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뭐 금융위원회 이런 거 다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독립규제위원회예요. 맨 밑에. 자, 독립규제위원회 명칭에서 독립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규제에다 따로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독규위라 그러는데, 자, 독립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행정위원회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행정관청의 성격을 갖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독립규제위원회는 독립성을 갖는데, 자, 이 독립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대통령으로부터도, 의회로부터도, 법원으로부터도 독립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독립규제위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4부라 그래요. 머리 없는 제4부. 그리고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독임제가 아니라 위원회라는 얘기고 합의제라는 얘기고 제4부라는 얘기는 입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사업부도 아닌 독립성을 지닌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행정수반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독립성. 자, 그 다음에 규제라 그랬죠. 자, 바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제규제 기능을 여기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경제규제를 위한 준입법, 준사법 기능을 여기서 수행을 하는데, 자, 동그라미 3번에 미국에서는 이 독립규제위원회를 머리 없는 제4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독립규제위원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 제도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국과 같은 정확한 의미의 독립규제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이 야,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독규와 비슷한 이제 정부위원회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꼽는 게 4가지예요. 4가지는 외우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 4가지가 이제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자, 뭐 하여간 위원회 조직에서는 그 장단점 있죠? 독임제 조직하고 대비해가지고 장단점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위원회 유형,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좀 봐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319페이지. 여기서부터 좀 그야말로 지역적인데, 자, 공기업 갑시다. 공기업. 그럼 공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대응되는 개념이 뭘까요? 사기업이지 뭐. 둘 다 뭐예요? 기업이죠. 이 얘기는 장사를 하는 거야. 기업인데 공기업은 뭐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거고, 사기업은 사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기업 개념만 좀 봅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에 끊으세요. 그리고 공기업의 주체는 일단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국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따로 동그라미 하시고, 국가가 주체인 공기업을 뭐라 그래? 국가공기업이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를 지방공기업이라고 그러지. 그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공기업이야, 지방공기업이야? 국가공기업이었죠. 이제 대전교통공단, 얘는 지방공기업이지. 서울지하철공사, 이런 거 다 지방공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공기업의 1차적인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고, 자,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공공복리 증진을 위에 다음에 끊고, 자, 이걸 목적으로 일반 행정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일반 행정기관이고, 그게 아니라 기업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자, 개념 보시고 넘기시면 유형 구분이 중요해. 유형 구분이. 그 표에 보시면 320페이지에 자, 3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주식회사형하고 공사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위로 묶으세요. 주식회사형, 공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2가지는 위로 묶어가지고 법인형이라고 쓰세요. 그냥 법인형. 법인형. 가로하시고 공공기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의 구분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둘로 나누면 돼요.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이 있고 법인 형태의 공기업이 있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정부기업. 이거 전에 한번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부처는 공무원 조직이죠? 행정기관이죠? 정부 부처는 공무원 조직이고 행정기관이잖아. 정부 조직이잖아요. 이렇게 공무원 조직을 갖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를 뭐라고 표현해요?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업 네 글자로. 그래서 그 표 맨 밑에 보시면 사례 있죠? 네 가지 꼭 외우세요. 정부기업이다 그러면 우편, 우체국 예금, 양곡관리, 조달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사업하고 우체국 예금사업하죠?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대가 받고 그에 상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이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다시 아까 부처청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전부 다 뭐예요? 행정기관이에요. 여러분 또 행정법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행정법적으로 행정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뭘 갖고 있어요? 법인격이 있어요.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조직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을 지닌다는 얘기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정기관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부 부처는 법인격이 있기 없기? 없어요. 자, 근거법은 다 뭐에 근거합니까? 정부조직이니까 정부조직법에 기본적으로 근거하고, 자, 정부조직이니까 재원은 뭐로 운영해야 돼요? 정부 예산으로 운영해야 돼. 자, 신부는 전부 다 뭐? 공무원인 거지. 자, 예산에게 법 이름 줄치세요. 정부기업 예산법. 자, 지금 명칭이, 자, 다시. 이 4대 정부기업,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을 규율하는 법이요. 법 이름이 정부기업 예산법입니다. 법 이름에서 정부기업 다음에 끊으세요. 끊으면 누구의 예산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정부기업의 예산을 규율하는 법이지. 자, 요게 이제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공기업이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기업은 바로 이 독자적인 법인 형태의 공기업이에요. 뭐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거의 이렇게 공사란 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주식회사형, 공사형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이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뭐로 통칭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통칭이 되죠. 자, 얘네는 뭡니까?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삼성과 같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지니는 별도의 회사예요. 한국철도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로 법인격이 인정이 돼. 그래서 이제 독립성 있고 이제 법인격 당사자 능력을 지닙니다. 이게 이제 정부기업하고는 다르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다 뭐예요? 공무원이야? 비공무원이야? 공무원 아니지. 민간인이죠, 뭐냐. 자, 여기서는 근거법 이름만 좀 알아둡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돼요. 요거 이제 나중에 재무행정할 때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320페이지 책임운영기관 가볼게요. 책임운영기관. 그 책임운영기관 의미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 연필로 국립재활원, 그러니까 사례 EX 한 다음에 국립재활원 가로하시고 보건복지부 소속 콤마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 가로하시고 문체부 소속. 자, 대표적인, 자, 앞으로 책임 운영 기관이다 그러면 좀 사례로 기억하시는 게 좀 편해요. 자, 지금 제가 언급한 사례가 두 개가 있는데, 국립재활원. 이건 뭐냐면 국가가 지금 운영하는 병원이야, 병원. 여기 여러분, 세브란스 또는 뭐 성모병원처럼 똑같은 병원이에요. 진료비 받고 다 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극장. 이건 이제 국가가 일종의 극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죠. 자, 근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다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책임 운영 기관이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 자, 근데 이제 지금 특징이 뭐예요? 국가가 병원 사업, 또 국가가 극장 사업과 같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 마치 기업 운영하듯이 해가지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MPM,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마치 기업 운영하듯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MPM의 조직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행정기관이 책임 운영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국립재활원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문에다 국립재활원장 채용 공고를 내요. 그럼 이제 민간 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공개 경쟁에 지원을 하는 거지. 그 중에 이제 적임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요. 내가 당신한테 국립재활원 운영에 관한 일체의 조직인사 예산상의 자율성 줄 테니까 당신은 전년 대비 매출액 200% 달성해라. 그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말 그대로 뭐예요? 책임 경영을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계약서상에 목표 달성했으면 보너스 지급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잘라버리는. 자, 정리합시다. 동그라미 1번. MPM의 조직 원리입니다. 우리 다시, 전에 MPM이다 그러면 의미가 뭐였어요?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 신관리주의가 성과주의를 말했죠. 자, MPM의 조직 원리에 따라서 등장한 새로운 정부 조직 형태로, 자, 그리고 MPM은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뭐하고 뭐로 나누죠? 스티어링하고 로잉으로 나뉘죠. 그러면 책임운영기관이 하는 업무는 스티어링 업무야, 로잉 업무야? 로잉 업무죠. 스티어링은 정책 결정이고 로잉은 집행하고 서비스 전달하는. 국립재활원에서 정책 결정합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자락에 집행이나 서비스 전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난 다음에 집행상의 재량 최대한 부여하고 뭐로 책임지어? 결과로 책임지우는 성과지향의 행정기관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기관장은 동그라미. 기관장은 어떻게 채용됩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제로 채용돼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소속 부처와 실적 계약을 맺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인사 예산상의 자율성 누리는 대신 사업의 성과로 책임지는 이런 이제 MPM적인 조직 형태가 바로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내용은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5번에 사례 봅시다. 사례. 영국에서 맨 처음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세요. 영국. 여러분 그 MPM적 개혁이 어디서 주도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 88년도에 여러분 영국에서 추진된 MPM적 개혁의 이름이 넥스텝이었죠. 넥스텝. 그래서 뭐 교도소, 보건소 이런 것들을 이제 Executive Agency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미국에서 추진된 MPM적 개혁의 이름이 뭐였어요? NPR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PBO 성과 기반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돼요.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는 언제냐? 한국. 자, 법 이름 기억하세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99년도 DJ 정부 때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가 97년도 IMF 겪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98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IMF가 미국식 경영, 정부 운영 방식을 막 강요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DJ 정부 때 이 NPM책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자,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근거법이에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 이 법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이 법에서 자,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지금 우리가 지금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얘는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인데 어떤 성격의 업무를 수행해요? 단일 사업적인 서비스 전달 업무를 하죠. 그것도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지? 그럼 아까 봤던 뭐하고 비슷해요? 정부 기업 형태하고 비슷하지? 정부 기업 형태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운영기관에서 중요한 특징이 바로 행정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기관인데 마치 기업 운영을 하듯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가운데 줄친 부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음에 끊으세요.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공성 요건이 필요해, 불필요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공공성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수행할 필요 없이 뭐 시켜버리면, 민영화 시켜버리면 속편하지. 근데 이제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당장 민영화 시키기에는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한 이런 공공성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서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런 사무에 대하여, 이 다음에 끊고, 아까 봤다시피 책임운영기관장의 행정 재정상의 자율성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라고 이 법에서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자,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관의 지위를 기준으로 보면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중앙 책임운영기관, 중앙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은 크게 둘로 나뉘거든요. 대부분의 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야. 그럼 소속 책임운영기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이 뭘 뜻한다 그랬죠? 청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그럼 아까 국립재활원이나 국립중앙극장은 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지. 소속 책임운영기관. 자, 동그라미 2번 중앙책임운영기관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중앙행정기관이 부처청이죠. 이 부처청 가운데 이 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게 중앙책임운영기관인데, 현재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밖에 없어요. 특허청. 자, 이렇게 이제 기관의 지위를 기준으로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앙 책임운영기관은 구분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그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자, 이 6가지는 그냥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조사연구형, 뭐, 이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죠? 국가수. 그 다음 뭐,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형,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나뉩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한번 볼게요. 설치. 자, 그 동그라미 1번의 줄친 부분 보시면, 일단 여러분 책임운영기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 이 책임운영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다시,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그럼 아까 이 얘기는 자체 수입이 있다 없다? 그럼 국립재활원 자체 수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료비 받잖아요. 또 국립중앙극장, 명성황후 같은 뮤지컬 하면서 티켓 자체 수입이 있죠. 그래서 자 먼저 그 기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자체 수입은 없고 그럼 저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체 수입 있어요 없어요? 뭐 사건 하나 해결해주면서 뭐 돈 받아? 아니죠. 자체 수입은 없는데 나름대로 전문성이 굉장히 높죠. 국가수는 포렌식이잖아.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서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나 아니면 동그라미 2번에 해당이 된다면, 자, 네 번째 줄, 뭐가 제정이 돼야 돼요? 책임운영기관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별 책임운영기관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제정이 돼야 돼요. 동그라미 기읍번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니은번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책임운영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령이 제정이 돼서 이제 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오른쪽 페이지 4번, 5번, 6번까지 쭉 다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 소속 책임운영기관을 하고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책임운영기관은 어떤 형태죠?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지. 그래서 자 먼저 4번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인데 그 문장을 읽으면 잠깐 그 첫 번째 줄 그 문장 읽으면 주어가 갑자기 둘이 등장하죠. 그지? 일단 거기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책임운영기관장은 이렇게 돼 있죠. 연필로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국립재활원장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또 있죠. 여기다 연필로 동그라미 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면 그 문장을 읽으면 자, 책임운영기관장은 누가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채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립재활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되는데, 자, 채용이 되면 민간인이었다가 뭐가 돼요? 공무원이 되죠? 신분이? 국립재활원은 행정기관이니까. 근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얘기예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네?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임기제로. 정무직은 이제 아니고요. 정무직은 저기 뒤에서 인사행정 할 때 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은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경력직이 있는데 이제 경력직이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이제 직업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 안에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은 이제 정치적으로 채용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정무직 장차관들을 말하고 정무직, 별정직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임기를 정해서 채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요? 임기제 공무원이라 그래. 옛날에 이게 계약직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계약직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책임운영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뭐로 채용이 돼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자, 채용기간은 몇 년 범위 내에서 몇 년 이상으로, 이거 외우셔야 돼. 5년 범위 내에서 2년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채용이 된다는 얘기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쭉 보시기 바래요. 쭉 보시고. 이게 법 내용을 좀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 줄친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고. 자, 324페이지를 갈게요. 324페이지 가시면 7번에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좀 있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라는 표현에다가 체크하세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여러분 아까 책임운영기관은 나누면 자, 그 기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체 수입이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럼 이제 전자, 자체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일반 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으로 자체 지출에 쓰도록 요거를 특별회계라고 그러거든요. 요때 설치되는 거를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라고 그래요. 명칭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고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5번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간은요 뭐로 간주를 하냐 하면 우리 아까 정부기업 예산법은 4개만 규율하죠. 4개. 우편, 우체국 예금, 양국관리, 조달. 이 4개만 규율하는 게 정부기업 예산법인데 이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간은 사실상 정부기업하고 똑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부기업으로 간주를 해요. 다시 정부기업 예산법에서는 이 책임운영기관을 규율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간은 그냥 뭐가 된다? 정부기업이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정부기업 예산법이 여기에 다시 적용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다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간의 사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의 정부기업으로 보며 간주하며 이제 특별하게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제 정부기업 예산법이 전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은 중앙책임운영기관 얘기예요. 중앙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특허청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특허청. 근데 이제 이 중앙책임운영기관, 여러분 자, 아까 부처청이죠.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의 장은 전부 다 정무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특허청장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단 이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하나에서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 정무직은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 그만둬 하면 뭐예요? 바로 잘리는 일종의 이제 역관 공무원들이거든. 역관.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특허청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임기를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지. 경찰청이나 뭐 이런 데서도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죠. 대통령이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9번 보시면 책임운영기관 여기다 형광펜 운영위원회에다가 형광펜 운영위원회에다가 맨 밑에 운영위원회 그냥 책임운영기관은 말이 앞에 있고 그냥 운영위원회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이죠. 그죠? 그럼 이제 모든 정부조직을 다시 뭐 보건복지부든 국방부든 이 조직의 설치,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어딜까요? 다시 국가직 공무원의 채용과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어디예요? 인사혁신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나름 마음대로 뭐 조직이나 정원을 늘리고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정부 조직의 어떤 설치,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예요. 다시 책임운영기관도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조직권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책임운영기관 즉 소속이든 중앙이든 다시 그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줄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이거를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누구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게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임운영기관까지 봤고, 오른쪽 페이지 테마십. 자, 정부조직도인데, 자, 지금 현재 부는 18개다. 그리고 천은 4개다. 청은 17개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그림 맨 밑에 보시면 청이 총 몇 개예요? 청이? 세보면 청 17개라고 했잖아 방금. 어? 쭉 세보면 17개예요 17개인데 당연히 17개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 17개 가운데 다시 그리고 이 부처청의 이름은요 18부 아까 4처 17청 다시 부처청의 이름은 전부 다 정부조직법에서 이름이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부처청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정부조직법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정부조직법에 이름이 없는 존재가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326페이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하고요. 새만금 개발청 줄. 얘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에는 청이 총 15개만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하고 새만금 개발청은 이제 별도의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청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표 중심으로 그림 중심으로 좀 보세요. 특히 여러분 그림에서는 중요한 게 아까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림에서는 중요한 게 위원회 있죠. 위원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하나 아까 방송통신위원회. 근데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전에 그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였잖아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누구 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 소속이에요. 근데 그림에는 없죠. 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이 그림상 나타나 있는 이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만 적시를 한 거예요.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만.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뭐냐? 얘는 행정위원회가 아니에요. 독자적인 어떤 처분이나 행정행위를 못해. 단지 이제 규제개혁, 규제에 대한 심사, 뭐 제도 개선 이런 것 심의 역할만 하지. 그래서 이제 빠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중심으로 좀 보시고 327페이지 보시면 자,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정부 부처는요. 바로 자, 중앙인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혁신처 플러스 심화에 정부 조직 가운데서는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중앙인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혁신처, 그리고 이제 중앙예산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죠. 또 모든 정부 부처의 조직을 관장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존재는 이 셋이에요.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정안전부. 그래서 3번의 행정안전부 다시 좀 볼게요. 행정안전부가 하는 기능이다라고 해가지고 줄친 부분 정부 조직, 그리고 조직하고 같이 가는 개념이 정원입니다. 정원. 그래서 각 부처에서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그래서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중심 부처도 어디에? 행정안전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쳐져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지.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원, 지방재정, 세제, 분쟁조정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직 구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인간을 볼게요.